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 떨리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김포에 살고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바로 얼마 전 벌어진 제 인생을 뒤바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올해 초만 해도 저는 사실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도 아니고 집에서 강요해서도 아닌 결혼 준비였죠. 더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는 그렇게 반기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저희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결혼하는 거야 네 뜻대로 하면 되지만 아직 1년도 안 만난 사람이라며 확신이 있어? 몰라. 살다 보면 다 사라지는 게 결혼이라고 그랬어. 누가 그런 말을 해? 결혼한 직장 동료 언니들이. 또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래. 그러니까 적당히 나이 있고 바람기만 없으면 결혼하는 거지. 뭐 중요한 게 있어. 엄마는 너 그렇게 갑자기 결혼하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려. 혹시 아빠랑 동생 때문은 아니지?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해. 엄마한텐 거짓말하기 싫으니까. 제이야, 엄마가 말했잖니. 아빠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 내가 애야? 됐어. 이제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 됐어. 엄만 신경 꺼. 내 결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에게 모진 소리를 하고도 방문을 세게 닫아본 적 없는 딸. 몸이 약한 동생에게 뭐든 양보하는 첫째.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이해해야 하는 마지. 저는 집에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장애인이세요. 어린 시절에 머리를 다쳤는데 눈이 멀어버렸죠. 남들과는 다른 엄마. 하지만 전 그런 엄마가 원망스럽거나 부끄럽진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좋은 분이라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생활의 불편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안 보여서 생기는 불편함 정도가 아니었어요. 가구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기존의 자리에서 물건이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다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과잉 보호했죠. 그런 아빠와 제가 틀어지게 된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내가 너한테 몇 번을 말해? 세제 위치 똑바로 해놓으라 했잖아. 그러다 너희 엄마가 모르고 마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엄마가 바보야? 냄새 못 맡을까봐 그래? 그리고 그게 무슨 위치가 바뀐 거라고 소리를 질러? 엄마는 잘 썼는데 아빠는 왜 매번 별것도 아닌 걸로 나한테만 뭐라고 해?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하고 배려해야지. 이제 머리 좀 걷다고 따박따박 말댔구나 하고. 그럼 난 매번 잘못했다고 말해야 해? 그리고 그 세제 내가 바꾼 게 아니라 재혁이가 거기 둔 거야.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누나가 돼서 어린 동생한테. 재혁이가 그랬다고 해도 네가 봤으면 다시 돌려놔야 할 거 아니야? 너보다 한창 어린 애가 아직 뭘 알겠어? 됐고, 나 수능 얼마 안 남았어. 아빤 그건 알긴 알아? 아니지. 알면 공부하는데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했겠어. 애초에 내가 몇 학년인지도 모르지? 됐다. 너무 많은 걸 바란 것 같네.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정리하고 청소하는 걸 다 제 손으로 해왔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와는 10살 차이가 나는 동생 재혁이까지 태어나면서 제게 주어진 부담은 더 커지고 말았죠. 솔직히 지겹고 끔찍했습니다. 엄마를 유달리 아끼고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 가족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같았죠. 동생은 마냥 어리고 약하기만 한 아이, 엄마는 마땅히 지켜야 할 존재. 그 사이에서 저는 모든 걸 이해하는 그런 딸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이러려고 낳았나? 왜 나한테만 이러나? 사춘기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아빠와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수능을 보고 난 뒤에는 그나마 사이가 좋았던 엄마와도 다퉜죠. 재수? 재수를 하겠다는 거니? 근데 너도 우리 형편 잘 알잖아.
지금 상황에서 너까지 재수한다고 하면 아빠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줄 순 없겠니? 아빠 다른 일자리 구하고 있긴 한데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 상황에서 엄마는 또 아빠 편 들어? 애초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야? 애는 어리지. 엄만 엄마대로 돌봐야지. 난 그 흔한 독서실 한 번을 못 갔어. 좀만 더 노력하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이번 수능 점수로는 힘들어서 그래. 나도 우리 형편 알지만 엄마도 내 사정 좀 고려할 순 없어? 나도 알지. 우리 딸 똑똑한 것도 알고 공부도 잘하는 거 알아. 그래서 엄마도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속상해. 근데 한 번만 이해해 줄 수 없을까? 아니면 지금 대학 들어가서 좀 이따가 재수를 하는 건 어때? 아빠 자리 잡힐 때까지만, 응? 공부도 다 때가 있어. 나중에 어딨어? 그때 되면 무슨 사정 안 생길 것 같아? 그리고 아빠가 하는 일 그만둔 것까지 내가 생각해야 하는 거야? 엄마가 너한텐 정말 너무 미안해. 엄마가 이런 꼴이라서 너한테 도움도 안 되고.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해. 엄마도 아빠랑 똑같으니까. 이럴 거면 왜 날 낳았어? 가정부로 쓰려고 낳았어? 아니면 애 돌보는 베이비시터 대신 낳았어? 제이야, 그 이름 부르지도 마. 진짜 짜증나니까. 저는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욕심도 있었고 의지도 강한 편이었죠. 하지만 그런 성격마저도 제가 가족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그저 해맑고 잘 웃고 욕심도 없는 성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열받고 짜증났던 것은 그렇게 화를 내도 기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둘 다 저를 세상에서 가장 나쁜 딸로 만드는 데 소질이 있었죠. 제가 그렇게 화를 낼 때면 눈물을 흘리며 속상해하는 엄마, 한숨 푹푹 쉬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접 집안일을 하는 아빠까지도 제게 가족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았죠. 그럼에도 그때까진 가족들을 이해하려고 했었어요. 결국 제가 원했던 대학이 아니라 집과 가까운 대학을 들어갔고 친구들과도 제대로 어울리지 못했죠. 술? 친구? 그런 건 제게 해당되지 않았어요. 일단 저녁 7시가 넘어가면 제 휴대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동생, 엄마, 아빠.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 음성 메시지, 문자까지 꽉 들어찰 정도로 말이죠. 결국 최대한 빨리 집에 가보면 당시 딱 사춘기에 접어든 제 동생이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누나, 나 밥. 배고파서 뒤질 것 같아. 일단 밥 좀 줘. 엄마는 누나 기다리다가 잠들었어. 야, 넌 손가락이 없어? 그 정도는 알면 혼자 차려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집에 있으면서 엄마도 좀 챙기고. 내가 언제까지 그걸 해줘? 내가 밥을 어떻게 해먹어? 왜 못해? 난 다 했어. 너보다 더 어릴 때부터 했다고. 근데 난 몸도 약하고 그리고 숙제도 엄청 많아. 그럼 난 노냐? 난 노냐고? 조별과제 때문에 남아있는데 나 안 들어온다고 아빠한테 그 사이 일렀어? 저것도 동생이라고. 아빠가 물어본 거야. 그럼 내가 거짓말해? 됐다. 말을 말자. 너 당장 일어나서 청소부터 해. 옷도 제자리에 놓고 신발도 그렇게 두지 말라고. 내가 아빠한테 혼나니까 똑바로 해놔. 마귀. 누나 마귀 할멈이야. 동생은 날 때부터 몸이 좀 약했어요. 조산으로 25주 만에 태어났는데 당시 생존 확률이 40% 정도였죠. 더구나 잔병치레도 많이 해서 부모님 모두가 동생을 싸고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 유난히 버릇이 없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때때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였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 어느덧 제 목표는 집을 나가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게 취업을 하고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독립? 아이 재혁이도 이제 수능 준비 시작해야 되는데 너까지 없으면 어쩌니? 너희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어제는 요리한다고 하다가 손이 크게 다쳤어. 병원 가니까 화상이라고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더라. 그니까 못하면 시켜 먹거나 하면 되는 거잖아. 냉동식품을 대충 때워도 되고. 내가 어릴 땐 잘도 그러더니 왜 재혁이한텐 요리를 해서 줘? 애가 몸이 약하니까 너희 엄마가 뭘 해주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야. 몰라. 난 나갈 거야. 이미 방도 알아놨어. 제이야, 아빠가 이렇게 부탁하잖니. 날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엄마를 위해서야. 너한텐 정말 면모가 없어. 하지만 우린 가족이잖아. 그럼 딱 3년이라도 안 될까? 너도 돈 모아서 전세로 들어가면 더 좋지 않아? 그땐 내가 돈 보태주마. 응? 아빠가 널 위해서 돈 모으고 있어.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빠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일을 했었는데 그게 수입이 좋지 않았어요. 어떤 달엔 괜찮았다가 또 어떤 달에는 바짝 아끼며 살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다닌 무렵부터는 화물 운송을 시작했죠. 돈을 더 버는 대신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집엔 자주 들어올 수 없으니 아빠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게 부탁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강요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집을 나가서 사는 걸 포기해야 했죠. 그걸 수락한 것은 대부분이 엄마 걱정 때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빠가 처음으로 제 독립을 지원해 준다는 게 좋아서였어요. 대학 다닐 때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다녔기 때문에 솔직히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죠. 김포에서 서울에 있는 직장까지 가기 위해서 길에서 쏟아야 하는 시간은 왕복 3시간. 그마저도 제 시간에 환승을 못하면 4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업무에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동생과 엄마를 챙겨야 했으니 이러다가 나 과로사로 죽나? 하는 생각을 하며 잠들 정도였죠. 다행히 주말 하루 정도는 온전히 쉴 수 있었는데 그때 만나게 된 것이 제가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그 사람과는 집까지 가지고 온 업무를 하려고 나간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죠. 사업을 하고 있다던 그 사람은 저보다 3살 위로 배려심이 엄청났습니다. 오빠 미안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 머리에 샴푸가 그대로 있어서 좀 도와드린다고. 괜찮아. 얼마 안 기다렸어. 괜히 서두르지 말라니까. 다치면 어쩌려고 그렇게 뛰어와. 지금 그게 문제야? 영화 예매해 놓은 거 시간 놓쳤지? 다음 영화도 매진인가? 오늘도 내가 데이트 다 망쳤네. 사실 그럴 줄 알고 내가 지금부터 1시간 뒤에 있는 영화 예매 하나 더 해놨어. 뭐? 돈도 없으면서 왜 2개나 예약을 했어? 돈이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거지. 근데 제이가 꼭 보고 싶다고 한 영화는 오늘 아니면 놓치잖아. 언제 시간이 또 날지도 모르고. 한 달에 2번 보는 것도 힘드니까 그래서 그랬어. 매번 일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바쁜데 오늘은 제이 하고 싶은 거 뭐든 하자. 내가 그러려고 철저하게 준비했거든. 물론 피곤하면 말해. 집에 딱 모셔다 드릴 테니. 오빠는 진짜... 오빠 정말 고마워. 어쩜 이렇게 배려심이 많아? 그게 아니라 너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뿐이야. 너니까. 늘 이해해주고 누군가를 배려해주는 것은 온전히 제 역할이었습니다. 어쩌면 태어난 순간부터 그래야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과 만날 때는 늘 제가 배려받았고 이해를 해주더군요. 비록 대부분의 데이트 비용을 제가 부담하긴 했지만 그 사람도 돈이 들어올 때는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했기에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할 정도로 제게 잘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집 근처에 갔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됐는데 그 뒤로 함께 식사를 몇 번 하게 되면서 가까워졌거든요. 아유 아가씨, 이 고기가 제일 맛있게 익은 것 같네. 이거 먹어봐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요 여보, 이 집은 된장찌개가 끝내줘. 이것도 드셔보세요. 우리 석현이는 워낙 잘 먹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나도 아버님하고 불러주면 좋겠는데. 아버님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쉬지 않고 제 그릇 위로 계속 쌓이는 고기에 남자친구는 툴툴거렸죠. 왜? 아예 양녀로 들이지 그래? 내가 아들인데 왜 난 안 줘? 난 고기 한 점 먹었다. 그 사람의 볼멘 소리에 어머님 아버님이 껄껄 웃고 저 역시도 웃었죠. 뭐랄까? 그냥 함께 있어도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승진했다고 했을 때는 집까지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기도 하셨죠. 상다리가 휘어진다는 말을 이전엔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릇 놓을 자리가 없어서 테트리스를 하듯이 끼워 넣을 정도로 호화롭게 축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전 오히려 저희 집보다 더 편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절 굉장히 예뻐해 주셨죠. 대기업에 다닌다 뭐 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난 실제로 보긴 처음이네.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이렇게 예쁘고 참한데 똑똑하기까지 한 여자친구를 만났을까? 아니에요. 어린 나이부터 사업하는 석현 오빠가 더 대단하죠. 저는 사업은 하라고 해도 못하고 그저 월급 받고 사는 건데요. 아니야, 그게 최고지. 난 우리 석현이도 그냥 회사원 했으면 했거든. 근데 저렇게 고집을 피워서 제대로 돈도 못 버니 내 속이 터지지 터져. 분명히 잘 될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늘 기회가 온대요. 그 타이밍이 늦을 뿐이지.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해. 석현이는 금전운은 없어도 여자복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내 딸 했으면 좋겠어. 저는 제가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인 줄은 이전엔 몰랐습니다. 매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던 저희 집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죠. 머리를 조금만 다듬어도 예쁘다, 깔끔하다, 얼굴이 환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세심한 부분까지 모두 알아봐 주셨고 제가 약간만 표정이 어두워도 큰일이 생긴 것처럼 같이 걱정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본다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때가 2개월 좀 넘게 만났을 때였는데도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그런 연인처럼 느꼈고요. 그러다가 일이 터지게 된 겁니다. 아빠와 이전에 약속했던 3년이 지나고 재혁이가 수능이 끝났을 때였죠. 당장이라도 전세자금을 보태주겠다던 아빠가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고 엄마도 잘 모르겠다며 저와의 대화 자체를 회피하더군요. 심지어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엄마도 어딘가를 자꾸 나가버리는 통에 저만 혼자 집을 지키는 날도 있었고요. 결국 제가 나를 잡고 따져서 물었더니 아빠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2년 정도만 더 있으면 안 되겠냐? 이번에 재혁이 짧게라도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해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어학연수? 3개월인가 6개월 정도 짧게 다녀오고 싶대. 걔가 수능 보면서 스트레스가 좀 심했니? 너한테 주려고 한 그 돈으로 편안하게 다녀오면. 근데 왜 2년이야? 그야 대학 학비도 그렇고 돈을 모으려면 그 정도는 걸리잖니. 그 말에 저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죠. 재수를 원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했고 대학 학비 역시도 전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난 어학연수 가봤어? 난 수능 안 봤어? 난 엄마 돌보고 애 봐야 한다고 해서 그 흔한 수학여행도 못 가봤어. 알아? 하지만 네 동생은 몸도 약하고 너랑은 좀 다르지. 뭐가 달라? 뭐가 약해? 나도 약해. 나도 힘들다고.
누나가 돼서 10살 어린애한테 그놈의 누나가 돼서 누나니까 첫째니까 이해해라. 그 소리 좀 집어치워. 왜? 내가 평생 엄마 아빠랑 살 것 같아? 아니,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선택한 결혼이야. 근데 왜 그 책임을 자식한테 지라고 해? 왜 아빠가 못하냐고.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 왜 날 낳았어? 이놈의 자식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럼 아빠는 나한테 못할 소리 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 어쩜 나한테만 그래? 왜 나만 양보하래? 어학연수, 난 꿈도 못 꿨어. 난 아직도 학자금 대출 갚고 있고 빨래며 설거지며 청소에 요리까지 이 집에서 내가 하는 게 그거야. 우리 다 힘들고 다 같이 고생하고 있잖아. 알아. 아빠는 밖에 나가서 밤낮 없이 운전하고 엄마도 집에서 부업하지. 근데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일이 쉽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 갈아서 만드는 회사라고. 아빠나 엄마 둘 중에 누구라도 나처럼 일해봐. 힘들다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지. 하루에 잠들 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긴 알아? 제발 다음날 눈 좀 뜨지 말고 그대로 죽게 해달라고 빌어. 전쟁이라도 터지길 빈다고. 제인, 너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가족들밖에 없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빠뿐이고. 어차피 전세금 안 줘도 내가 알아서 갈 수 있어. 나 벌 만큼 벌고 알아서 잘 대출 이자 갚으면서 살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 남아줬던 건 내 마지막 배려였어. 아빤 그걸 날려버린 거고. 동생 어학연수 잘 가라고 하고 앞으로 내 도움 받을 생각 마. 제가 집에서 짐을 챙기자 엄마는 울고 눈치를 보던 동생 재혁이가 다가왔습니다. 누나, 어학연수 안 갈게. 나 그런 곳 안 가고 배낭여행 갈게. 그래, 어디든 가. 어학연수를 가든 배낭여행을 가든 난 이제 신경도 쓰지 말고. 왜? 집에서 집 지킬 개가 필요해? 그것도 알아서 해. 내 방에서 꺼져. 그런데 제가 재혁이에게 꺼지라는 말을 했더니 아빠가 제 뺨을 치더군요. 동생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그러는 아빠는 이게 잘한 짓이야? 나도 아빠 엄마 딸 아니야? 왜 매번 나만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해야 되는 건데? 날 자식으로 생각하긴 해. 집 지키는 개로 키울 거면 사료랑 물이라도 줘야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주고 한 번 돌아봐 주지도 않으면 개가 충성스럽게 바라지 말던가. 너 이놈의 새끼. 엄마가 그 소리에 놀라 아빠를 말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짐을 챙겨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밖에 살았지만 결국 동생이 빌어먹을 어학연수를 떠나버렸고 엄마가 걱정된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전 그때도 저 스스로가 너무 싫었습니다. 착하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제 어정쩡한 성격이 너무 끔찍했죠. 아빠랑 동생만 떠올리면 집구석 다신 오기 싫다가도 엄마가 저 때문에 울고 힘들어할 걸 생각하면 모질게 인연을 끊지도 못하겠더군요. 이러다가 여기서 평생 발목을 붙잡혀서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동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앞서 적었던 것처럼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물론 그 결정은 저 혼자 한 거였어요. 남자친구의 동의는 뒤늦게 받았죠. 다행히 남자친구는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진짜로? 집에다가 나랑 결혼하겠다고 했다고? 진짜 제이 너 성격 화끈하다. 그 다음이 나야? 이거 청혼이야? 뭐 비슷해. 결혼하면 어떤가 해서. 난 너무 좋지. 근데 나랑 확신이 있어? 나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잖아. 오빠, 나 솔직히 말해서 오빠 없으면 죽고 못 살겠다, 결혼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된다면 오빠랑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 가족이 된다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는 안 될까? 이런 마음이라고 해도 진심이긴 하거든.
난 좋지. 근데 내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현실적인 게 고민이 되긴 하네. 괜찮아. 집은 어차피 구할 작정이었고 전세로 들어가서 넓혀가면 그만이고. 가구나 전자제품은 천천히 하나씩 사도 될 것 같아. 결혼식장은 내가 알아서 할 거고. 그럼 난 걱정 없지. 우리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겠다. 그리고 나도 더 노력해 볼게. 이번에 우리 사업장 이전하게 됐어. 내 친구 아버님이 하는 건물로. 그래서 다달이 나가는 세도 절반이나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진짜 잘 됐다. 안 그래도 월세 나가는 거 부담스러워 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 그렇게 아낀 돈으로 사람을 구했는데 완전 능력자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웹사이트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쇼핑몰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남자친구가 개인 사업을 시작한 것은 5년도 넘었지만 대부분 질 낮은 중국산 옷을 들여와서 유명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즉, 말이 쇼핑몰이지 사실상 구매 대행과 다름이 없었죠. 다행히 들어오는 돈은 적으면 30만 원, 많을 때 200만 원 남짓한 돈이 전부였고요. 그런데 저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그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쇼핑몰을 열고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거였습니다. 솔직히 노력하는 모습이 좋긴 했지만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제가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결혼 준비를 진행했죠. 그런데 새로 구했다는 직원의 능력이 대단하긴 했던 모양인지 전에 없던 기록적인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했을 때 좋아하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선한데 심지어 그 뒤부터 판매 수익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저와 남자친구의 입장이 뒤바뀌었죠. 제이야,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올 때 시장에 있는 불족발집 있지? 거기서 족발 좀 포장해 줄 수 있어? 직원이랑 회식이라도 할 생각인데 시간이 도통 나지 않아서. 거기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곳인데. 알지.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잖아. 어차피 제이 너는 내일 휴일이니까. 근데 오늘 나랑 약속했었잖아. 갑자기 회식이라니? 홈페이지 관리랑 고객 관리까지 하느라 정신없는 직원인데 이 정도는 사장인 내가 해야 되잖아. 자기가 좀 이해해줘. 나도 제이 너 바쁠 때 이해 많이 해줬잖아. 그렇지. 알았어. 금방 사서 갈게. 그렇게 겨우 기다려서 불족발을 사들고 올라갔는데 제게는 앉으라는 말 대신에 담배와 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 뭐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와 한 약속은 그 사람에게 더는 중요하지 않게 됐죠. 심지어 제 생일에도 그랬습니다. 오빠, 나 기다리는데 왜 안 와? 벌써 1시간도 넘었는데. 내가 깜빡했다. 정신없이 바쁘니까. 포장할 게 잔뜩 있는데 직원은 퇴근해서 그래. 사람을 더 뽑든가 해야겠네. 일단 오늘 그냥 얼른 집에 가. 집에 가서 미역국이라도 끓여달라고 하고. 내가 선물은 따로 보낼게. 제이 너는 나 이해해줄 수 있지? 솔직히 1년에 한 번 매번 돌아오는 생일보다는 당장 일이 중요하잖아. 우리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벌 수 있을 때 벌어두는 게 좋고. 그러니까 오늘만 좀 봐줘. 그 사람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기에 그날도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가장 서운했던 것은 예비 시부모님들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인 남자친구도 참석하지 않은 외식 자리에서 저에게 결혼을 미루는 게 어떠냐는 말을 하셨거든요. 더구나 그 이유도 너무 뜬금없었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일이 잘 풀리고 장사도 잘 됐는데 이 시기에 결혼은 좀 그렇지. 그리고 너희 집도 당장 결혼시키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그야 제가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제가 필요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 바로 그것도 마음에 계속 걸리더라고. 부모는 천륜이다. 천륜이 뭐니? 하늘에서 내린 인연이고 그게 부모 자식의 사이라는 말이야. 근데 넌 그것마저 끊어버릴 생각이야? 아니, 끄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미 결혼식장은 잡았고 그거 취소하면 손해거든요. 그 정도는 석현이가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내 생각은 그래. 너무 급하게 가는 건 좋지가 않다 이 말이야. 우리가 너 승진했을 때 얼마나 축하를 해줬어. 너도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있을 때 곁에서 힘이 되어줘야지. 결혼하고 싶다고 계속 그러는 것도 모양 떨어지는 일이야. 이 기회에 부모님한테 좀 더 잘하는 것도 좋고. 네. 근데 결혼 미루는 건 오빠랑 상의를 해볼게요. 상의가 꼭 필요한 건 모르겠네. 꼭 도망치듯이 결혼하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 난 좀 찜찜해. 아버님은 고하시고 어머니는 눈이 안 보인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동생도 몸이 약하고. 그렇죠. 남의 집 가장은 함부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어. 이게 다 아가씨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게 성급하게 결혼하려다가 부모님이랑 사이가 틀어지는 건 우리가 원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솔직히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좋게 둘러 말하는 것 같았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좀 더 빨리 결혼하길 바라셨기 때문이었어요. 워낙 친하고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이전부터 저희 집안 사정도 다 알고 있었고 제가 결혼을 하면서 집에서 벗어나는 것에 적극 찬성하기도 했죠. 그런데 사업이 대박나자마자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아예 정반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 예비신랑과 크게 싸우기까지 했어요. 제이, 너 이기적이다. 내가 이제까지 참아준 건 생각 안 해? 한참 잘 되고 있어서 노력하는 아들 모습이 짠하기도 했을 테고 솔직히 우리 부모님도 나쁜 뜻으로 말한 거 아니잖아. 오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갑자기 상의도 없이 하는 법이 어딨어. 식장이랑 집은 어쩔 거야. 예약금은 어쩔 거냐고. 그리고 설령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오빠가 가장 먼저 상의해야 할 사람은 나 아니야? 부모님한테 해결해달라고 말했어? 누가 그렇대? 그냥 난 지나가는 말로 결혼하면 신혼여행도 못 갈 정도로 바쁘다는 식으로만 말했어. 그러니까 알아서 말씀하신 거겠지. 거짓말하지 마. 두 분 다 이미 이야기 끝내고 나한테 통보한 거나 다름없어 보이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야? 결혼식이 애들 장난이야? 진짜 요즘 들어 왜 그렇게 피곤하게 굴어? 내가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솔직히 내가 요즘에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잖아.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란 적 있어? 선물? 무슨 선물? 문자로 택배로 보낸 선물? 이제 30대 접어드니까 급해? 결혼 보채는 여자들처럼 왜 그래? 아님 내가 성공하니까 혹시 배가 아픈 거야? 늘 완벽하고 잘 나가는 건 자신이어야 하는데. 오빠! 나한테 자격지심 있었어? 내가 언제 오빠한테 그런 적 있었어?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이러니까 그러지. 애초에 이럴 거면 시작을 말던가. 취소 비용은 내가 내면 되잖아. 나 요즘 월 1,000만 원은 거뜬하게 벌어. 앞으로는 더 벌 거고. 근데 그깟 돈 아까워서 부모 형제 다 버리고 결혼하겠다고 달려드는 거 솔직히 보기 안 좋다. 그래, 오빠가 날 그간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잘 알겠어. 결혼 미룰 거 뭐가 있어? 그냥 헤어지는 게 훨씬 우리 각자 잘 살 수 있는 길 같네.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깟 돈? 말 잘했어. 근데 난 손해보기 싫으니까 그대로 돌려놔. 너희 집에서 제시한 게 우리 부모님도 결혼을 찬성하는 걸로 바뀌었다면 그건 영원히 이뤄지지 않을 테니까. 난 그럴 생각 없거든.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고 헤어지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 연락조차 받지 않았는데 집까지 절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더군요. 결국 그렇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제 결혼은 진행이 됐습니다. 솔직히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한 불쾌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아빠와 동생 그리고 엄마를 더는 보기 싫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반짝 매출이 높고 바쁘니까 다들 예민해진 거라고 그냥 넘겼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상견례 날까지 잡혔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결혼에 대한 걸 다시 생각해보라는 엄마와 아무 말도 없는 아빠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냥 밀어붙였어요. 어차피 예비 시부모님들은 사정을 다 알고 있어 숨길 것도 없었고 그때가 아니면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더 끔찍했으니까 말입니다. 다행히 부모님과 동생 모두 상견례에 적절한 복장을 하고 머리도 새로 하고 신경을 많이 쓰긴 했더군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커다란 한정식 집으로 예약을 했고 상견례를 많이 하는 곳이라 따로 떨어져 있는 독채였어요. 우린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30분이 넘도록 오지도 않고 전화조차 받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더 기다리다가 결국 저는 먼저 가겠다라는 문자를 남겼고 그때서야 연락이 닿게 됐죠.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전화를 끄는 남자친구의 말을 전달했고 우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별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엄마는 오히려 걱정을 하더군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니야? 크게 다쳤다거나. 아니야. 전화로 급한 일 있다고 한 거 보면 일 때문에 그럴 거야. 최근에 사업이 좀 잘 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문제라도 생겼나 봐. 한 차로 오니까 다 같이 늦는 거겠지.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지. 그래도 이 정도로 늦을 줄은 몰랐네. 벌써 2시간이 넘어가는데. 좀 기다려줘.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날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 짜증은 치솟고 기다리는 부모님에게 미안한 만큼 화도 동시에 났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없는 형편의 어학연수까지 보냈으면서 절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주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오기로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비신랑과 예비시부모님이 나타난 건 약속 시간보다 3시간이 지난 시간이었죠. 화도 나고 당장 따지고 싶긴 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나타났더군요. 예비시어머니는 커다란 명품 가방을 오자마자 식탁 위에 올려놨고 날씨에 맞지도 않은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죠. 머리에 볼륨을 얼마나 줬는지 꼭 나무 막대기에 꽂아놓은 솜사탕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아들 잘 키웠다, 딸 잘 키웠다는 말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다 끝내고 난 뒤부터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죠. 사부인이 눈이 안 보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이가 곁에서 많이 도왔다고 하던데. 저희 엄마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저희 딸이 정말 착하고 바르게 잘 컸어요. 절 많이 도왔고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네요. 따님 없으시면 생활하는 게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살림도 할 수 없을 테고 요리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니까요. 남의 집 가장을 빼앗아 오는 기분이라 우리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결혼 안 하셨으면 하는 거 맞죠? 네? 아니,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딸이 행복하다면. 얼마간의 정적과 한숨 쉬는 예비 시어머니까지 더해지니 분위기는 이상해졌고 저희 엄마는 애써 웃으면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혹시 무슨 사고라도 있으셨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고는요. 밖에 세워둔 차가 보이지 않으니 모르시겠네요. 워낙 비싼 차라서 그런 일은 없어요. 무려 7,800만 원짜리니까. 바로 얼마 전에 뽑은 새 차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은 옷도 엄청 비싸죠. 이건 530만 원, 이건 130만 원. 전부 아들이 다 사줬어요. 직접 보셨다면 그런 질문 안 하셨을 텐데. 기다리신 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근데 잘 나가는 사위 어디려면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안 그래요, 사부인? 그 말에 아빠 표정은 단단하게 굳었고 애써 웃던 엄마 역시도 미소가 사라졌죠.
곁에 앉아있던 예비 신랑이 어머님을 말리는 듯 했지만 오히려 인상까지 쓰면 눈빛으로 제압하더군요. 왜 그런 눈빛 있잖아요. 넌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라는 그 눈빛이요. 그걸 보더니 제 동생이 갑자기 입을 열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누나도 잘 나가거든요. 대기업 다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어요. 학원 한 번 안 다니면서도 늘 성적이 좋았고요. 전 그런 누나 따라잡으려고 엄청 노력했었는데. 전 동생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옆구리를 살짝 쳤지만 동생은 멈추지 않았죠. 제가 어리긴 해도 예의범절이라는 걸 알거든요. 늦었으면 늦은 이유를 설명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경고했습니다. 어른들 일에 너 끼어들지 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네가 할 이야기는 아니야. 아니 난 그냥 좀 아니다 싶어서 말한 거야. 야! 제가 경고하려고 했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오른손을 들더니 자신이 말하겠다는 식으로 표시를 했죠. 손가락에는 번쩍번쩍한 금이 3개가 끼워져 있어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말 잘했어요. 우리도 이 자리 좋아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우리 아들이 좀 아깝긴 하죠. 근데 결혼 안 해주면 헤어지겠다고 제이가 협박을 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나온 겁니다. 늦은 것도 그런 아들을 설득하려다가 늦은 거고 우리 석현이가 모질질 못해서 그래도 자기 사업 안 될 때 도와준 사람이라고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영 못마땅하네. 그 말에 힘을 보탠 건 저를 예뻐하던 예비 시아버지였죠. 현실적으로 결혼이라는 건 어느 정도 비슷한 입장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기업 다니는 거 물론 좋죠. 돈 잘 버는 것도 알고요. 근데 아가씨 어머님은 장애인이고 동생은 몸이 약하다죠. 그리고 아버님은 고아. 어디 부탁하고 맡길 곳이 없어 계속 딸을 잡고 있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결혼하고 안 그러라는 법 있나요? 근데 바로 그때 가만히 입을 꾹 닫고 있던 아빠가 본인 앞에 있던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놀란 엄마를 동생이 안아줬고 아빠는 부들거리면서 입을 열었죠. 당신들 내가 지금까지 참아줬어. 근데 지금 내 딸한테 뭐 어쩌고 저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건 난 절대 못 참아. 어디서 별것 아닌 졸부주제인 내 딸을 무시해? 여기 앉아있는 너보다 그리고 당신보다 내 딸이 훨씬 나 알아? 그러자 말리는 신용만 하던 예비 신랑이 발끈했습니다. 장인어른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라니요? 저희 부모님한테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죠? 그리고 졸부라니 제가 왜 졸부입니까? 정당히 제 힘으로 번 돈인데 무례는 너 같은 놈이 무례한 거야. 그리고 졸부라고 불린 게 기분 나빠? 내가 진짜 부자랑 졸부 구분하는 법도 모를까? 촌스럽게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해서 이건 얼마니 저건 얼마니 하는 게 졸부 특징이야. 너희는 오늘부로 싹 다 끝이야. 아빠는 그 말과 동시에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내용이 좀 이상했죠. 아버지 저예요. 제가 진짜 다신 연락 안 하고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손녀 제 딸 문제로 연락한 거니까 당장 주소 찍어주는 곳으로 오세요. 그리고 잘난 아버지 도움 좀 한번 받아보게. 평생 고아라고 했던 아빠가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동생도 둘 다 어안이 벙벙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에게 이를 갈며 말했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할아버지까지 있었어? 맹인에다가 아픈 동생에다가 아주 드글드글 거지 같네. 이래서 수준 맞는 집이랑 결혼하라는 건가 봐.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게 없어. 애초에 나도 아쉬울 거 없거든? 예전엔 그래 뭐 솔직히 내가 좀 거지처럼 살았지만 근데 이젠 아니야. 제이 너 불쌍해서 결혼 좀 해주려고 했는데 이 새끼가 예비 신랑이 순간적으로 나가떨어져서 긴 룸의 문에 부딪혀 바닥을 굴렀습니다. 때린 건 제 동생이었죠.
빼빼 말라서 타격감 하나 없을 줄 알았는데도 눈이 뒤집혀서 달려드는 걸 겨우 말릴 수 있었습니다. 고소할 거라며 소리를 꽥꽥 지르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모님이 밖으로 나갔고 우리도 뒤이어 한정식 집을 빠져나갔죠. 가족들 모두가 차를 앞에 두고 타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그때 저는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사과를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상황만 보면 저희 가족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아빠가 그러지 않았어도 제가 그랬을 겁니다. 동생이 때리지 않았다면 제가 때렸을 게 확실했죠.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결혼은 물 건너갔어도 독립은 하겠다고 해야겠다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상황에서 아빠가 평소 하던 것처럼 제게 뭐라고 했다는 거였죠. 넌 어디서 그런 취급을 받아? 그런 놈이랑 결혼을 할 생각을 한 것부터가 문제야. 그런 말을 들으니 앞에 생각했던 모든 게 사라졌고 머릿속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 그렇게라도 결혼하려고 했어. 뭐가 잘못이야? 제이 너 진짜 도대체 왜 그래? 불행할 게 뻔한 곳에 시집을 가겠단 말이야? 왜 그런지 몰라? 나한텐 그놈 식구들보다 우리 집이 더 싫었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30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아빤 도대체 뭘 그렇게 나한테 잘했는데? 아빤 세상에서 엄마가 최고고 엄마는 아빠가 최고인 집? 그리고 몸이 약한 내 동생은 배려받아야 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나는 양보해야 하는 존재? 멀리서 보면 따뜻해 보이겠지만 나한텐 우리 집이 지옥이었어. 엄마는 그 말에 소리내며 울었고 아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동생이 입을 열었죠. 나 어학연수 간 거 아니야. 아빠 잘못 아니야. 누나 오해야. 사실 내가 암으로 수술했어. 대학 입학도 못했어. 수능 바로 전날에 내가 쓰러졌거든. 뭐?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폐암이래. 어릴 때부터 나 폐가 안 좋았잖아. 그래도 다행히 초기라 항암 치료도 잘했고 이제 괜찮은데 누나가 또 걱정할까봐 비밀로 한 거야. 어학연수라고 거짓말한 건 내가 수술하게 되면 집을 비워야 하는데 그 핑계를 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고. 누나 진짜 미안해. 나 때문이야. 순간 동생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고 잘 먹는 것 같은데도 바짝 말라있던 동생이 떠오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조차도 화가 났죠. 나 배려한다고 말을 안 했다고? 그게 배려야? 서로 상의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내가 고마워해야 하니? 왜 매번 엄마도 아빠도 너도 사람을 나쁜 년으로 만들어? 제이야, 아빠가 그건 잘못했어. 생각이 좀 짧았다. 난 그래도 너한테 그 짐까진 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전세 자금도 애 병원비를 써버려서 못 준 거였어.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됐어. 우리 집 진짜 최악이야. 근데 그때 골목 귀퉁이에서 한 노신사가 느릿하게 걸어오더니 우리 가족들을 보고 껄껄 웃었습니다. 그 옆에 계신 할머니가 그런 할아버지를 말렸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죠. 아버지는 뒤를 돌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우리 앞에 멈춰서는 절 보더군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 골목부터 저렁저렁 울리더라. 내 아들이랑 꼭 반박이네. 붕어빵으로 찍어낸 건지 성격도 똑같고. 네? 할아버지 누구세요? 너희 못난 아빠의 아빠다. 네 할애비고. 넌 내 손녀고. 누가 내 손녀 괴롭혔다고 해서 연락받고 이렇게 달려왔다.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 우리 손녀한테 함부로 했어? 너냐? 너지? 나무르된 지팡이 하나로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옆구리를 꾹꾹 찔렀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빠는 신경질적으로 막대기를 치더니 할머니 앞에 서서는 할머니를 꼭 안아줬죠. 그리고는 그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게 할아버지는 설명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다가 거기서 아빠가 저희 엄마에게 단단히 빠지게 됐고 집안의 반대로 결국 절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아빠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별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인맥을 동원해서 취업활동도 막아보고 이사도 가게 만들고 사람 시켜서 아빠를 납치할 정도로 부자의 다툼은 격이 달랐다고 해요. 믿기지 않았지만 엄마의 하얗게 질린 표정을 보니 진짜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엄마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아빠는 할머니를 두고 엄마 앞을 막았죠. 왜 또 이러세요? 제 아내 건드리지도 마세요. 이상한 소리 할 거면 가세요. 아내 안 한다고. 그 나이 처먹고도 그 오래전 일을 아직도. 그럼 제가 안 그러게 생겼어요? 우리 제이한테도 몹쓸 짓 하려고 했잖아요. 애 지우라고. 넌 꼭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해야 해? 그럼 안 해요. 제 아내한테 함부로 하실 거면 다시 돌아가세요. 아니 망할 놈아. 인사하려면 천천히 다가가야 된다며. 그래서 다가가는데 너 그거 과잉 보호야. 며느리가 몸이 좀 불편한 거지. 애냐? 너가 그따위로 하니까 손녀가 힘들다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지. 내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쭉 해봐라. 그 죄를 고스란히 받아. 내 꼴 나고 싶어? 늙어서 혼자 쓸쓸히 노후를 보내고 싶어? 마누라한테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으면서? 내가 전에 말했지. 너랑 꼭 닮은 자식 낳아봐야 정신 차릴 거라고. 꼴 좋다 임마. 아버지가 못 이기는 척 뒤로 물러나자 할아버지는 저와 아빠를 번갈아 보고는 꽃이다라고 말했고 이내 엄마에게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곤 미안하다고 지난날에 모질게 한 거 사과하고 싶었다고 말했죠. 이에 엄마는 주저앉아서 울며 천륜을 끊게 만들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며 사죄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런 엄마를 일으켰고 안아주시더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살아가면서 계속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 사람 저 때문에 늘 고생만 하고 애들도 저 때문에. 아니다 아가. 내가 그때 영감 설득만 더 잘했어도 너희 이렇게 고생 안 시켰을 거야. 근데 이젠 걱정 마라. 나이 드니까 저 황소구 집도 꺾여. 이빨 빠진 호랭이다. 이젠 내가 실세야.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자 할아버지는 자긴 이빨이 빠진 건 없다고 중얼거렸고 아빠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긁으며 먼 산만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니 할아버지와 아빠는 판박이었고 부자 사이가 꼭 저와 아빠의 모습을 보는 듯했죠. 두 분이 뭔가를 말할 때마다 마치 저와 아빠처럼 부딪히는 게 좀 웃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동시에 표정이 굳어진 것은 제가 방금 겪은 일에 대한 설명 뒤였어요. 할아버지는 경노했습니다. 나무지팡이로 상상 속 누군가를 때리는 것 같을 정도였죠. 돈 좀 생겼다고 감히 내 손녀를 버려? 그리고 내 며느리를 무시해? 내 손자를 고소한다고? 이런 육실할 것들. 아예 척추를 뽑아버리지 그랬어. 아니면 이빨을 좀 털어내든가. 그걸 살려보냈어? 딱 보니까 졸부 놈들인데 내가 그것들을 가만두나 봐라. 돈지랄? 그거 전문이 바른 나이야 나. 내가 진짜 돈지랄은 어떻게 하는지 손수 알려주마. 제가 나서려고 하자 아빠는 제 손목을 잡고는 말했죠. 가만히 있어. 너희 할아버지 상상보다 무서운 사람이야. 나랑 너희 엄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니? 근데 막상 내가 그놈과 그 망할 여자를 보는 순간 떠오르는 게 아버지였다. 내 아버지라면 그런 사람들 확실하게 괴롭힐 수 있거든. 처음에는 그냥 할아버지, 좀 더 잘 쳐주면 관리 잘하는 노신사처럼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보기와는 달리 가진 건 돈뿐이었던 거였어요.
믿기 힘들었지만 할아버지 집에 방문했을 때 정확히 인진하게 됐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커다란 정원이 있는 으리으리한 그런 집이었거든요. 담장이 얼마나 높은지 고개를 꺾어야 그 끝이 보이는 정도였고 집에 일해주는 아주머니 2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하는 정원사까지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빠에게 물었죠. 아빠 재벌 2세였어? 재벌은 아니고 땅 부자 3세? 그럴 거야. 무슨 사업이 아니라 건물이랑 땅이 좀 많은 부자니까 명확히 말하면 재벌은 아니지. 그냥 돈만 많은 부자야. 그래서 어찌나 유세를 떨고 그 부를 더 이어가겠다고 결혼까지 맞고 누가 보면 아주 재벌인 줄 알겠더라고. 그 말에 할아버지는 발끈해서 나무 막대기를 휘둘렀죠. 이놈이 아직도 그 소리! 내 손자가 날 뭘로 생각하겠어? 그야 돈 많고 욕심 많고 성격 안 좋은 할아버지라고 알겠죠? 사실이잖아요. 그건 맞긴 하지. 근데 성격 안 좋은 건 그게 제일 맞는 말이죠. 그 성격으로 제대로 복수해 주세요. 실제로도 할아버지의 진가는 복수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괴롭히는 거 하나만큼은 최고였죠. 일단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비신랑, 아니 전 남자친구의 사업체가 포함되어 있던 건물을 사들인 거였습니다. 무슨 편의점에서 장을 보듯이 전화 몇 번으로 거래를 해버렸죠. 그 사람 친구의 아버지 건물이라 세를 싸게 들어간 거였는데 그걸 못하게 막았고, 2번째로 한 것은 쇼핑몰에서 구한 유능한 직원을 빼내오는 일이었어요. 인맥을 동원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시켜버린 거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예비 시부모님이 살던 그 집마저 통째로 매매했죠. 하필 전세 계약이 끝날 시점이었기에 나가라고 압박했고 사무실은 월세를 올렸죠. 그 일 처리가 얼마나 빠른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그걸 보고는 과거를 떠올렸는지 질색하더군요. 우리 신혼 때도 매번 우리 집을 사서 쫓아냈던 사람이었어. 그때 봤던 손해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를 가라. 너희 할아버지 때문에 나랑 너희 엄마 이사를 거의 20번도 넘게 갔을 거다. 근데 막상 아군이 되니까 나름 든든하긴 하네. 아직 더 남았어. 앞으로도 쭉 이렇게 평생 괴롭힐 거다. 이 하레비만 믿어라. 우리 예쁜 첫째 손녀, 내가 다 박살내서 네 손에 곱게 쥐어주마. 못했던 돌잔치 선물이라고 치고. 솔직한 심정으로 시원하긴 했습니다. 저는 둘째로 치더라도 아픈 동생이 어쩌고 눈 안 보이는 엄마가 저쩌고 이런 건 용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정도가 넘어가다 보니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하려 했어요. 애초에 저 역시도 집을 나가기 위해서 결혼을 밀어붙인 것도 있고 그 집안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특히나 직원이 빠져나가고 이사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 타격은 상상 이상이라는 소식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상황에 남자친구가 절 찾아왔죠. 그리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고민을 해봤는데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모님이랑도 상의했어. 우리 부모님은 너만 괜찮다면 결혼하라고 했어. 너희 부모님 반대하면 그땐 너만 와도 된다고 했고 너도 집 나오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살자. 우리 엄마 아빠가 너희 부모님 대신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고 제이 너만 허락하면 다 같이 살고 싶기도 하고. 뭐? 다 같이? 그때 그런 짓을 하고 지금 와서? 그때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한 건 제이 너가 가족들한테 피 빨리는 것 같아서 가여워서 그랬대. 화도 나고. 무슨 뜻인지 알지? 솔직히 그때 빼고는 너한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잘했니? 그니까 그때 말했던 전세 내 돈이랑 좀 보태서 좀 큰 곳으로 가면 어때? 사업 더 잘 되면 분가해도 되고. 우리 엄마가 너 많이 보고 싶다 그러셨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판이고 회사 이전까지 해야 하니 돈이 당장 급해서 절 찾아온 것 같았죠. 그간 흥청망청 버는 족족 명품 가방이며 명품 시계를 질러댔으니 목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거예요. 대부분 다음 달에 벌어들일 수익에 의존해 카드를 긁은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묻더군요. 널 위해서 이렇게까지 맞춰준다는데 왜? 왜 거절을 해? 나랑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 그거야 너무 거지 같으니까. 오빠 집도 쫓겨나게 생겼고 직원도 나갔고 쇼핑몰 매출은 이미 반토막 났잖아. 전에 상견례 할 때 했던 말 고스란히 돌려줄게. 드글드글 거지 같아. 제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 뒷조사라도 했어? 오빠, 내가 결혼하자곤 했지만 난 오빠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착한 척 배려하는 척 했지만 그냥 오빤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치졸한 졸부였을 뿐이고. 남자는 돈이 생기면 본성이 드러난다더니 잘 봤어. 앞으로 잘해봐. 아등바등 잘 살아보라고. 아, 참고로 우리 아빠가 고아가 아니더라. 재벌 2세는 아닌데 땅 부자 3세라고 하더라고. 거짓말 하는 거지? 나 배 아프라고. 내가 왜? 난 그런 거 없어도 혼자서도 잘났는데. 저는 그 인간을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급 외제차 찾기를 그 사람 눈앞에서 흔들어줬죠. 돌잔치 선물은 저 대신 예비 신랑을 응징해 준 거였고 자동차는 2살 생일 선물이라며 사준 거였습니다. 뒤늦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된 남자친구는 얼마 뒤에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고 이걸로 제 복수는, 정확히 할아버지와 아빠의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죠. 어차피 부서져서 침몰하는 배에 구멍 몇 개 내봤자 더 볼 것도 없다라고요. 즉, 이런저런 복수를 하지 않아도 유능한 직원 하나 없어진 걸로 휘청하는 사업이라면 알아서 둬도 망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 뒤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훨씬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전문 가사 도우미까지 붙여주셨어요. 때문에 저는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전과 달리 제가 할 일, 뒤치다꺼리하지 않고 마주한 건 처음이었죠. 비록 최악의 사건이긴 했지만 덕분에 철이 없고 늘 투정만 하던 동생도 어느덧 훌쩍 자랐다는 걸 알았고 아빠가 엄마를 과잉 보호하게 된 이유도 정확히 알게 됐네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미안했던 것은 동생이 폐암이라는 큰 병에 걸렸을 때도 손 내밀지 않았던 아빠가 절 위해서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아무도 저를 생각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만 했기에 오히려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그런 바보 같은 가족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앞으론 저도 제 가족을 똑바로 마주보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엔 다른 평범한 가족들처럼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겠죠? 부디 늦은 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